제가 직장 내 괴롭힌 가해자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리 언니예요. 있잖아요, 제가 인사 쪽에서 20년 넘게 사람 뽑아보고 내보내보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도 정말 많이 했겠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나는 꼭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겠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들 아시잖아요. 회사 사정이든 업종이든 건강이든 언젠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실업급여를 목표로 퇴사하자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잘렸을 때 최소한 이 제도는 이해하고 덜 억울하게 대응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업급여는 내 잘못이 아닌 실업, 다시 일할 의지,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예요. 먼저 고용보험 가입 후 실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 얘기는 내가 출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일정 기간 채운 사람 기준이라서 직장 경력은 있는데 보험 가입이 중간중간 비어있다 하시면 내가 중간중간 합해서 180일이 되는지 이걸 먼저 체크해야 해요.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 폐업이나 감원 등으로 인한 퇴사이거나 또는 임금 체불, 직장 괴롭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여야만 해당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몇 살이고 얼마나 오래 일했냐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으면 120일 근처, 오래 쌓인 분들은 210일에서 270일까지 이 구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받게 되겠다, 이 느낌만은 대략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결국 법까지 정해졌고요. 5년 안에 3번, 4번 계속 수급하는 패턴, 실업급여 받고 잠깐 일했다가 또 받는 구조. 이쪽은 앞으로 갈수록 지급액이 감액되고 구직활동 준비 강화 같은 방식으로 관리 강도가 세지는 방향이에요. 요약하면 한두 번은 인생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생활 패턴처럼 반복해서 쓰는 시대는 법 개정 이후엔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직활동을 매달 인증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냥 쉬고 싶어요는 안 되고 구직활동, 훈련, 상담 참여 등을 계속 증빙해야 해요. 자,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 일수만큼 하루 단위로 잘라서 지급해요. 이때 하루 최소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부터는 바뀌어요. 2025년 기준 1일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에요. 대략 감 잡아보면 하루에 최소 64,000원대, 한 달 기준으로 하면 192만원 정도 선이죠.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면서 법에 따라 계산되는 하한액이 같이 뛰어오르죠. 최저임금 1,320원 곱하기 80% 곱하기 8시간은 66,048원. 이게 1일 하한액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까지 상한액이 66,000원이었잖아요. 그대로 두면 최소 보장액이 최대 금액보다 더 높은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2026년에는 상한도 같이 손을 봅니다.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돼요. 월로 대충 환산하면 30일 기준에 최소 198만원, 최대 204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셈이죠. 완전 껑충 뛰는 수준은 아니지만 비자발적 실업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바닥이 조금 더 현실에 받쳐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좋아졌네? 싶은데 여기서 꼭 같이 보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반복 수급자 관리예요. 예전에는 조건만 맞으면 수급 횟수와 상관없이 비슷한 구조로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용보호법 개정으로 5년 안에 여러 번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에 대한 감액, 대기기간 연장 규정이 법에 아예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이미 공포까지 끝났고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새로 실업급여를 신고하는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누구를 반복 수급자로 보나? 최근 5년 안에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부터예요. 그럼 몇 번째부터 불리해지나? 3회째 지급액 10% 감액, 4회째 25% 감액, 5회째 40%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비율은 법 개정안에 이렇게 이미 명시되어 있고요. 실제 적용 시점이 26년 5월 12일 이후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더 기다려야 해요. 지금은 기본 대기 기간이 7일인데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최장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즉, 한두 번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들 최소, 최대 금액 구간이 올라가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안전망이 될 수 있고,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또 그만두고를 패턴으로 반복해온 분들께는 받는 금액은 깎이고 대기 기간은 길어지고 고용센터 방문 관리도 훨씬 빡세지는 구조를 바뀐다. 그래서 2026년 이후 바뀐 제도는 한번 비자발적 실업이 났을 때 조금 더 보호해주되 실업급여를 반복 루틴처럼 쓰는 건 확실히 막는 구조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퇴사였는데 서류상으로는 애매하게 정리되어 나중에 불리해지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 그냥 넋놓고 있다가 퇴사하고 나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면 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조건들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상 구조조정인데도 원만한 퇴사라는 이유로 사직서만 제출하게 하고 시스템상으로는 그냥 본인 사직 남기는 경우, 이럴 때 나중에 애매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지는 둘째치고 고용센터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인사기록에 뭐라고 써있나, 퇴사 사유 코드, 퇴직 합의서, 메일에 회사 사정이 조금이라도 박혀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우리도 어렵고 서로 좋게 정리합시다, 이런 분위기라면 문서상에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 이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최소한 회사가 먼저 퇴사 논의를 시작했다는 메일 기록이 남는지, 이 정도는 챙겨두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계약직 알바에서 흔한 케이스예요. 형식상 계약 만료인데 실제로는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회사는 연장하자고 했고 본인이 거절한 건지, 이 차이에 따라 실업급여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안내 메일 문자에 어떤 표현이 적혀 있는지, 이번에는 재계약이 어렵습니다가 회사 쪽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번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한 건지, 이걸 본인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때 말이 안 꼬여요. 이 부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버티기 힘든 상황이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실제로 몸이 망가져서 나왔는데 진단사 하나 없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했는데 카톡, 메일, 인사상담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우, 나중에 모든 걸 말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으로 설득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미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병원 진단서, 소견서 한 장이라도, 괴롭힘 관련 대화 캡처, 메일 몇 개, 인사팀 노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문의 메일, 이런 것을 한두 개라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실업급여 판단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정규직만 실업급여 받는 시대에서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노동까지 고용보험 안으로 끌어오려는 흐름이 보여요. 한 주에 15시간 안 되는 초단기 알바, 라이더, 택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가까운 직군들, 어디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랑 노사 쪽에서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면 가입해두는 게 나중에 실업급여, 출산휴가, 각종 급여 측면에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직 2026년부터 전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내 업종, 소득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이니까 자주자주 정보를 챙겨보셔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기준이 제일 빠릅니다. 여기서는 큰 기준과 방향만 알려드리는 거고, 진짜 내 케이스는 직접 한 번씩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취업 루팡에 올라온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사연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퇴사한 직장 동료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했어요. 같이 일할 땐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제가 팀 리더라서 업무 지시하고 피드백해 준 게 다인데 몇 달 다니다가 자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노동청에서 사실 여부 확인한다고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도 저를 불러서 경위서 쓰라고 하고 인사팀에서 면담까지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 라네요. 저는 진짜로 괴롭힌 적도 없는데도 순식간에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기분이에요. 몇 달 동안 불려다니고 자괴감도 들고 괜히 업무 지시하는 것도 무서워지고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노동 관련 기사에서도 실업급여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면서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간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스스로 그냥 때려치운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제가 힘들어서요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 퇴사 명분으로 쓰려는 시도들이 일부 있는 거죠. 문제는 진짜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신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틈 사이에서 이런 애매한 케이스들이 같이 섞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상대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지속적인 모욕감, 압박감, 불쾌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퉁명스러운 말투로 업무 지시를 한다던가 회의에서 특정 사람만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사적으로는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너만 좀 더 해줘 식의 반복적인 추가 업무 지시를 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사자는 난 일을 시킨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는 계속 나만 지켜 괴롭힌다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혹시 누가 나를 괴롭힌 가해자로 신고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갖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실업급여 받으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용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 결론만 말하면 가능성을 아예 제로라고는 할 수 없고 시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면 다 인정된다는 건 아니에요. 노동부나 담당 기관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메일, 주변 동료 진술, 회사의 인사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요. 즉, 저 괴롭힘 당했어요. 한마디로 실업급여가 그냥 빵 하고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조사 과정에서 당한 사람, 그러니까 신고를 당한 동료나 상사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겪는다는 게 문제예요. 신고를 당한 입장은 결국 을입니다. 법적으로는 중립이라 해도 실질 상황에서는 이미 의심받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식으로 폭발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모든 대응은 최대한 차분하게 기록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했던 말과 지시에 대한 기록을 모으세요. 메신저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회의록, 메일, 업무 지시 내용, 평가나 피드백이 어떤 톤이었는지 최대한 나는 이렇게 일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회사와의 소통도 공식 채널로 인사팀, HR 담당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공식 조사에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시스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업무 지시가 항상 말로만 이루어진다든지 평가 기준이 애매하든지 회식 야근 참여가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교육 정기적으로 하고 업무 지시와 평가 기준을 문서로 정리하고 문제 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어두는 것. 이게 결국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억울하게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도 줄이는 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실업급여 받으려고 신고하는 저 사람 나쁘다 이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억울하게 끼인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얼마나 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나도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결국 나를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랑 생각도 같이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커리언이었고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얘기해요. 안녕.